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아 의전원 들어가려면 만만치 않구나 라는 거를 저는 그 드라마에서 보거든요. 검찰도 아마 슬기생활 좀 보면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지난주에는 다른 사정과 일정이 있어서 빠졌는데요. 돌아왔어요? 네, 잘 다녔습니다. 너무 그리웠죠? 그럼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한 법적인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관련된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이 있었죠. 마포의 그 네. 할머니들이 주로 기거하셨던 네.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은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할머니들이 기거하시는 평화의 우리 집, 요까지 해서 두 군데가 이틀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 1차 압수수색 때도 좀 재밌었던 게 그 컴퓨터에 남아있는 그 자료들이 많았어요. 네. 검찰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특정을 해서 와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정의연 관계자들이 우리가 영수증을 좀 많이 모아놓는다. 그거는 할머니들이 쉬고 계신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해서 검찰이랑 얘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해야겠다고 영장을 받아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정의기억연대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출을 하겠다 제안을 한 건데 오히려 압수수색이 나오는 바람에 당시 그 평화의 우리 집에 계시던 그 길원옥 할머니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놀라셨던 걸로 돼 있어요. 할머니가 계실 때 압수수색이 돼가지고 좀 놀라셨다고. 네.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됐던 압수수색이잖아요. 그렇죠. 평화의 집은. 그러니까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순순히 내주고 있었고 검찰과 합의가 된 건데 그게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검찰이 거기를 압수수색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는. 이번에 이제 공개됐을 뿐이지 그 전부터 정의연대 뭐 관련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라든지 영수증을 쌓아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년치 영수증이 있는데 사실 이미 제출한다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을까? 일단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혐의로는 그렇게 지금 그 적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잘못 썼다, 단순히 잘못 썼다라는 거 가지고는 죄가 안 되고요. 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걸 횡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연에는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려 했다라고 하면 이제 배임이 되는 건데요. 이 배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한 것이라든지 집행한 사업 같은 경우는 대체로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 게 있죠. 저희가 그 내부 회의록을 좀 보고 왔는데 사건마다 실은 회의록에 다 존재가 합니다. 감사 한 명에 그리고 그 직원들 여러 명이 해가지고 심지어 예산이 맞지 않으면 그냥 반려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태형 기자가 직접 이 정의연 관련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관련 회계 자료라든지 회의록을 다 보고 왔다고 하니까 우리 김태형 기자가 앞으로 어떤 기사 내놓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자고. 네.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면 피해자는 정의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면 정의연이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정의연에 가서 물어보니까 오히려 윤미향 당선자가 그동안 자기가 벌어온 돈을 오히려 다시 기부를 해갖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관련한 그 검찰 수사는 사법부의 판단,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저희가 그 미리 참고를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최종적인 그 재판부가 또 선고를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그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나왔어요. 당시 한명숙 총리가 이제 돈을 받았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확정을 지었던 이 그 증거, 그 진술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만호 당시 한신공영 사장이 한신건영의 사장이 그 한명숙 총리에게 모두 9억 원을 줬다는 진술 때문에 결국에 한명숙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그 진술을 뒤집었어요. 나는 준 적이 없다. 1심 때 그랬죠? 네. 이제 항소심에서 한만호 씨의 진술을 뒤집는 또 다른 진술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만호 씨 이제 감옥 속에 있을 때 같이 동료 죄수들이 아니다. 한만호가 내가 한명숙한테 돈 준 적이 있다라는 말을 감옥에서 한 적이 있다.
라는 진술이 나오는 바람에 또 뒤집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들은 그 진술들이 모두 다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그 물증은 비망록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비망록. 비망록에 이제 그 한만호 씨가 적어놓은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그 다시 부각이 된 건데 비망록 부분은 사실을 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돼서 최종 대법원에 그 대법관들도 다 열람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장 부장이 얘기한 그 감방 동료들 네. 그게 만약에 검찰의 어떤 강요에 의한 위증이다 네. 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3명 중에 2명이 재판부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고 네. 한 명이 지금 증언을 안 했었죠. 죄수 H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증인 3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는데 이분이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당시 수사 검사들이 무리한 어떤 수사를 했다 네. 라는 부분들이 증언으로라도 다시 제기가 된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검찰이 진행한 이 기소라든지 과정을 보면 좀 진술로 지어진 집이라는 얘기를 계속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물증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무엇보다도 한만호 씨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문제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뭐 비망록도 있고 인터뷰한 자료도 지금 최근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한 건 확실히 한데 문제는 이 비망록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증거가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수사 검사들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고위 검사들 포함한 그런 수사 라인 검사들이 대부분 또 지금 현직에는 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공소시효도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위증, 모해 위증죄 또는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되면은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얼마 안 남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하게 되면은 또 좀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결국에 이 부분은 수사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저 7월에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하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목소리들도 있어요. 이런 주장들도. 일단 하면은 되기는 될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일 수도 저는 있죠. 두 가지예요. 공수처가 그럼 과연 그 공소시효 내에 출범이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 실제로 그러면 그 당시 수사 검사들이 지금 현재는 다 변호사들인데 그 수사 대상이 과연 되느냐? 한 명이 지금 남아 있긴 있죠. 임관혁 검사가 남아 있긴 있습니다. 저 세월호 수사단장. 예, 가장 그분이 막내 검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들로 그 당시에 3억 받은 건 사실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또 쏟아지고 있어요. 그 한만호 씨가 진술을 뒤집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진술을 그 원래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아니 어쨌거나 그 중에서 3억 부분은 건너간 게 확실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1억은 동생한테 2억은 이제 비서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도 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설령 안 갔다 하더라도 유죄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너무 강했죠. 근데 지금도 사실 그 논리는 그러니까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 재심이라는 다시 그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그 절차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실제로도 그런 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지난주에도 우리 정경심 교수 재판 또 열심히 챙겼죠? 지난주에는 그 서울대 의전원, 그러니까 입시 비리 관련한 증인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호텔 인턴 관련했던 그 임원들. 그날 기사는 생각보다 되게 정경심 교수한테 우호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는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좀 많이 했죠. 이제 더 이상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다시 조금 정경심 교수한테 우호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호, 비우호를 떠나서 네. 기사를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네. 일단 많이 안 썼어요. 내용상 보면은 정경심 교수한테 상당히 유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부산대 의전원하고 서울대 의전원 관계자가 나와서 체험활동 증명서라든지 또는 인턴 증명서가 그다지 의전원 입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만 좀 불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산에서 이렇게 호텔 인턴한 부분인데요. 호텔 관계자들이 2명이 나왔는데 둘 다 일제히 말을 하기를 우리는
그 조민이라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 아니 고등학생을 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는 인턴 공고를 낸 적도 없고 뽑은 적도 없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인턴 증명서를 뽑아줬느냐, 발부해줬느냐? 회장님이 한 것 같다. 그럼 회장님은 어디 계시냐? 돌아가셨다. 인턴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은 사망하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위를 따지기는 좀 곤란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변호인 신문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회장님 직인이 도둑 맞은 적이 있냐? 없다. 그럼 회장님이 찍으신 거냐? 그렇다. 그러면 끝난 거였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파격권자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전원 입학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인턴 증명서라든가 서류들이 그렇게 크게 사실은 입시 비리에 네,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서류들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큰 흐름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차이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서울대 의전원 교수한테 검찰이 계속 질문을 해요. 표창장이나 이런 게 허위라면 통과할 수 없었지요? 라고 계속 물어보니까 오히려 서울대 의전원 교수가 그렇게 추측성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한테. 조민 씨가 당시 그 138명 중에 108등을 했다. 이 기사가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180명 중에서 합격자가 136명이었고 그 중에서 108등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격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이 되는데 마치 그 기사를 보면은 하위권이었는데 합격을 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서울대 의전은 1차만 합격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서울대 의전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입시 비리라고 하지 마세요. 업무방해거든요. 근데 업무방해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단역 역할이 크지 않은 배우들이 의전원 출신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네. 의전원 들어가려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 드라마에서 보거든요. 네. 검찰도 아마 스리생을 좀 보면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의 2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공개석상에 나타난 지도 꽤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취재망에 걸려서 그 총선 후에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잖아요. 예, 4월 25일이죠. 강남역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얼굴을 쓱 들이밀었다가 그것이 이제 포착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또 안 썼다는 네, 마스크를 디테일한 지적도 썼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공식석상으로는 이제 신임 검사 10명 임관시켰던 4월 1일 과천시 법무부 청사가 마지막입니다. 보통 검찰총장이 매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에 확대 간부 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들이 보통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그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이분이 지금 이제 두문불출하시는 데는 뭐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추정도 나오죠. 검찰총장이 이렇게 2달 가까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 시기가 이제 검찰총장이 지방 순시를 다니거나 그렇죠. 아니면 선거 이후요. 네, 선거 이후에 그리고 아니면 검사들을 모아서 산행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해야지 정치적으로 논란거리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런 거 하기 좋을 시기인데 글쎄요.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장 부장은 뭐 어제 어디선가 목격했다는 예.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예, 여권 인사의 얘기는 전언인데요. 설해마을에서 식사를 하시더라.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이게 식사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크셔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들리더라. 그런데 마스크를 또 안 끼셨더라. 마스크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참여연대가 낸 문재인 정부 검찰 보고서에는 윤석열 총장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금 뼈아픈 얘기가 있는데요. 네.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나 대부분의 이제 의혹 등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그냥 작은 범죄였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언론이 받아쓰게 한 게 제대로 된 일이었나라는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은 이제 유무죄와 관련 없이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이긴 합니다. 가장 키워드가 저는 정치 검찰이 아닌 검찰 정치라는 키워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권의 대리인으로서 정적이나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정치 검찰이란 말이 되는 거고요. 근데 검찰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검찰 스스로가 정치의 주연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정치의 주연, 오히려 야권의 행동보다도 검찰의 행동 반경이 훨씬 넓은 그리고 영향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지 않나 싶네요. 검찰 정치라는 말은 그야말로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됐다. 네. 라는 지적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뼈저리고 뼈아픈 지적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참여연대 보고서의 어떤 논리이자 마무리 결론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번 주 아주 3D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